지역사회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결이 다른 이야기 사생결담. 안녕하세요, 황지윤입니다. 지난 2020년이죠. 100회 특집을 할 때 이 사생결담 200회, 300회까지 이어가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느새 사생결담이 4년을 넘겨서 정말 200회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과 또 사생결담을 풍성하게 만들어주신 비상대책위원님들 덕분입니다. 제작진을 대표해서 제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0회 특집인 만큼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언제부턴가 경북은 이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러지죠. 선거 때마다 의석을 독식할 정도로 보수 정당 내에서도 이 개혁 보수, 따뜻한 보수주의자로 일컬어지는 국민의힘 유승민 전 국회의원을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함께 결이 다른 이야기 해주실 사생결담의 비상대책위원 세 분 모셨습니다. 김성진 전 의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천용길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새롭게 비상대책위원회 합류해 주신 오가인 이사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유 의원님 어서 예,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200회 특집 저희 사생결담이 맞았는데 축하 한 말씀도 해주시고 또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아이고 이 새해에 이렇게 여러분들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원래 고향이 영주고 또 외가가 안동입니다. 그래서 안동 MBC에서 이렇게 초청해 주시니까 정말 너무 반가운 마음으로 네. 달려왔고요. 요즘 국민의힘 제가 몸담고 있는 네. 비상대책위원회가 아주 살벌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비상대책위원님들 맞네요. 조금 얼어가지고 같은 비상대책위원회. 정말 반갑고 네. 저는 오늘 오면서 사실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과거 제가 어릴 때 이 방학 때마다 왔던 이 경북 북부지방 여기가 지금 너무 막 어려워지고 정말 사라지고 없어지고 있는 그런 느낌을 제가 확 받고 오면서 오늘 정말 우리 이 지역을 어떻게 살리느냐 저는 그 문제 좀 집중적으로 여러분들하고 좀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이야기 해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힘들지만 새해 힘내시고 건강하시고 모든 게 사람이 하는 일인데 우리 전부 다 뜻을 모으면 저는 다시 한번 정말 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너무 기대됩니다. 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성진, 천용길 위원 두 분은 우리 초창기부터 사생결담과 함께 해주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2018년 11월 13일이 아마 첫 녹화를 했던 네. 처음에 우리 시작할 때 몇 회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 방송사가 지역의 현안 문제를 다루는 토크 프로를 4년 넘게 할 수 있다.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고 여기에는 시청자분들이 적극적인 성원과 제작진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열정이 있었다.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네. 저는 사생결담에서 다뤘던 문제가 해결되는 것까지 지켜보면서 이게 이 지역 방송의 힘이구나. 거기에 좀 고마움을 느꼈고요. 또 한편 이게 10회 한다고 시작을 하게 됐는데 100회를 지나서 200회까지 왔는데 그러고 보니 100회 특집 때 출연하셨던 분이 당대표가 되셨거든요. 그래서 200회 특집에 또 출연하신 당대표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그렇게 해보게 되나요? 됩니다. 네.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오가인 위원님은 200회 특집을 딱 맞춰 합류하셨어요. 네. 각오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일단 너무 영광이고요. 사실 저도 사생결담을 100회 특집도 기억나고 집에서 늘 TV로 봤던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지역 현안과 그리고 사회 이슈를 다루면서 저에게는 물음표와 느낌표를 많이 줬던 프로그램입니다. 개인적으로 참 고맙기도 하고 많이 배웠던 프로그램에 200회 나오게 돼서 너무 신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진심으로 축하드리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감사합니다. 무궁히 저희 곁에 오래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저희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회 특집 사생결담 개혁보수 유승민 결이 다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이모님께서 200회 특집에 딱 맞는 결담을 준비해 오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좀 좋은 주제를 갖고 왔으면 좋았을 건데 좀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오늘 그걸 어떻게 꼭 해결하느냐
그 문제를 좀 제가 집중적으로 같이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결단은 TK 소멸입니다. 대구 경북이 정말 없어지고 있다. 이거는 생생하게 현장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건데 많은 국민들께서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날 뭐 맨날 싸우고 자기들 단기적인 정치적인 그런 일에 골몰하느라고 이 지역이 완전히 사라지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까지 하고는 차원의 다른 그런 획기적인 해법이라 그럴까요?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을 가지고 오늘 한번 시도민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경북 북부지방은 대한민국 전체에서 소멸되는 속도가 가장 빠른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서울, 인천, 경기나 이런 수도권에 비해서 이 지역을 어떻게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을 공동체로 만들어내느냐가 10년, 20년 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바로 닥친 이미 늦은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 TK 소멸, 그게 결국은 대한민국의 소멸로 이어질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인구와 경제와 모든 문제가 다 녹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 좀 무겁지만 오늘 좀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네, 저도 너무 궁금한 주제입니다. 소신과 신념을 가진 개혁보수의 상징하면 우리 유승민 전 의원을 떠올리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지난해 6월이죠. 야수의 본능으로 부딪혀라라는 저서를 내시고 북콘서트 현장에서 국민의힘이 개혁보수의 길로 가지 않으면 절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국민의힘은 개혁보수, 제가 늘 이야기해온 개혁보수의 길로 가지 않으면 절대 앞으로 성공 못할 거다.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혁보수라는 게 뭐냐? 그거 뭐 이야기하면 밤을 새야 되겠지만 저는 정말 온전하게 국민 대부분이 원하는 그런 우리 헌법 가치를 그거 온전하게 그냥 지키는 게 저는 개혁보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과거의 보수는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과거의 보수는 깨끗하지도 못했지만 무능했지만 그 분들이 추구하는 가치라는 게 그게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이야기하는 가치 중에 아주 편식을 했다는 겁니다. 과거에.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개혁보수란 무엇인가요? 제가 2000년 2월에 23년 전에 보수정당에 처음 이렇게 몸을 담았습니다. 제가 보수정당에 몸을 담고 보수정치인이 된 거는 어떻게 보면 뭐 조금 약간 태생적이고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수정당에 몸을 담고 23년을 지내면서 특히 이 TK가 보수의 심장이라고 그러는데 23년을 지내면서 이 보수 정치가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특히 매일매일 먹고 살기 너무 힘든 국민들한테 진짜 정치인들이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문제의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1년에 12년 전에 제가 재선 국회의원 때 전당대회 출마를 했는데 그때 제가 캐치프레이즈가 용감한 개혁이었습니다. 저는 보수정당이면서도 제가 말하는 개혁보수라는 게 그래 어려운 일이 아닌 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그 정치의 가장 본질적인 면에 좀 충실하자 그런 겁니다. 정치의 본질적인 면이 뭐냐? 국민들께서 제일 어려워하는 그 문제 해결해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제가 오늘 TK 소멸이라는 결당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인구 소멸, 저출산 문제 진짜 심각하고요. 경제가 깔아앉고 있는 저성장 문제 심각하고 또 양극화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따뜻한 보수, 따뜻한 공동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보수라고 해가지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이 뭐 처음부터 끝까지 자유 하나만 외치면 된다.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보수 정치라면 우리 헌법에 있는 자유와 평등, 공정과 정의, 인권, 생명, 안전, 환경 이런 문제 모두 다 우리 헌법 가치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정말 충실해야 되고 보수는 경제 안보에 유능하다라는 그런 인식을 과거에는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보수 정치가 과연 경제 안보에 유능하냐? 저는 굉장히 무능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제대로 해내는 능력 있는 보수. 거기다가 이제 기득권, 재벌, 부자, 가진 자 편을 든다는 이 나쁜 고착된 이미지. 제가 대구의 동구의 지역구에서 불로시장에 반야울시장에 가면 거기 나물 따다 와서 파시는
할머니들이 무조건 국민의힘 보수정당만 선거 때마다 찍어주시는데 보수정당이 그 어렵게 사시는 그 할머니한테 뭘 해드렸냐. 그래서 따뜻한 공동체를 만든다는 게 이게 무슨 진보 정치 전유물이 아니라 저는 보수도 그렇게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치를 해왔는데 대구 경북에서 그동안 이제 고전을 많이 했고 네. 어떻게 보면 저희 그런 생각을 수도권에 있는 소위 이념적으로 중도층이나 아니면 좀 젊은 분들은 좀 환영을 해주시는데 우리 대구 경북에서는 저한테 굉장히 좀 그동안 냉담했던 것 같아서 저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소신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장면을 가장 인상 깊게 기억하실 텐데요.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예산 대비 세수 부족은 22조 2천억 원입니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임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정치권은 국민 앞에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세금과 복지의 문제점을 털어놓고 국민과 함께 우리 모두가 미래의 선택지를 찾아 나서야 합니다. 이게 보수 정당이거나 진보 정당이거나 할 것 없이 이 국민들한테 이렇게 해야지만 이게 가능합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 그 점이 그 유승민 의원님이 이야기하는 이 개혁 보수의 이 출발점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사생결담에서 다룬 적도 있었는데요. 그 얼마 전에 청송군에서 전면 무료 버스를 도입을 매주 했습니다. 등장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저희가 현장에도 다녀왔고 내년 1월 1일부터 청송군에서는 대중교통 버스를 누구든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이나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지자체가 이미 버스 무료 승차를 시행 중이지만 모든 주민, 모든 관광객까지 무료 승차를 시행하는 곳은 청송군이 전국에서 처음인데요.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입니다. 국민 전체의 무임 승차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 연간 한 3억 한 5천만 투입하면 됩니다. 할머니들이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특히 운전면허가 없다 보니까.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1년에 3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전국 최초인데 이 국민의힘 소속의 군수가 추진을 했습니다. 이랬을 때 이 포퓰리즘이다, 좌파 정책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거든요. 결국에 시민들한테, 지역민들한테 필요한 걸 먼저 찾아서 오히려 보수 정당에서 나서서 할 때 이게 뭐 이념 논쟁이 더 없어질 수 있다. 좀 그런 차원에서 이 개혁 보수의 길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3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가 심상치 않습니다. 찬반 목소리가 엇갈리기도 했지만요. 전당대회 경선률이 결국 당신 100%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줄곧 1위를 달리던 나경원 전 의원도 출마를 포기했는데요. 지난 보수 정권과 같은 길을 가든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이 상황을 위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보수정당 국민의힘 상황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신다 싶은 게 우리 역사를 한번 돌아보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요. 지금부터 딱 7년 전이죠. 2016년에 박근혜 정부 때 저 하나 공천 안 주고 하겠다고 그때 당시 우리가 170, 80석을 얻는다고 할 때인데 공천 파동이 나가지고 국민들 눈살 찌푸리고 이래가지고 그때 국민의힘이 보수정당이 기호 1번 자리를 민주당한테 내주고 기호 2번이 된 이후에 지금까지 7년째 기호 2번입니다.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하면서 이제 제가 지난 한 5, 6개월 동안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심에서 제일 앞서가니까 당대표 뽑는 룰을 규칙을 바꿔가지고 민심 부분을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당심 100%로 이번에 전당대회를 하는데 당이 자꾸 퇴행을 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정치를 별로 안 해보신 분이라서 우리 보수 정당의 흑역사라 그럴까 그런 걸 잘 모르세요. 근데 2016년에도 진박이라는 사람들이 완장을 차고 공천권을 100% 행사하면서 결국은 공천은 자기들 마음대로 했는데 총선에서 패배하니까 그때부터 박근혜 정부가 무너지기 시작해가지고 결국 그해 말에 오래 못 가가지고 탄핵이라는 게 일어나고 이랬는데 지금 국민의힘 모습이 딱 2016년에 뭐 데자뷰라 그럽니까? 완전 기시감이 있는 그런 장면을 그대로 되풀이하면서 그때보다 어떻게 보면 한 두세 배 더 심하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전당대회에 출마를 하고 제가 당대표가 되고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정당이라는 게 진짜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들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쪽으로 앞으로 나아가야지 정당이라는 게 특정인 대통령이라는 권력자가 다음에 공천 전부 다 내 말 잘 듣는 검사 출신, 대통령실 출신, 비서관 출신들 이 사람들로 싹 바꿔가지고 국회를 내가 장악하겠다, 당을 내가 장악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정치를 하면 그 정치는 그거는 결말이 굉장히 안 좋다. 그걸 우리가 다 경험을 했거든요, 이제까지. 근데 그 경험을 고스란히 되풀이하니까 제가 굉장히 답답하고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진짜 싫어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렇게 하지 마시라. 지금 뭐 민생 문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원래 내내 너무 경제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대통령은 국정을 잘 해가지고 민심을 얻으면 거기에서 대통령의 힘이 나오는 거지. 그까지 당 장악하고 공천권 행사해가지고 자기 사람 그냥 국회의원 만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대통령의 지지 권력이 진짜 힘이 생기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거든요. 요즘 국민의힘 이 보수 정당의 모습을 보면 국회에서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소수 의석에 윤석열 정부가 진짜 하고 싶은 개혁을 추진하는 그런 힘이 지금 약한데 내년 총선에서는 우리가 꼭 이겨야지 윤석열 대통령 하고 싶어하는 그런 개혁들 그게 뭐 인구 대책이든 연금 개혁이든 노동 개혁이든 무엇든 그걸 할 수가 있는데 이대로 가면 2016년의 재판이 되는 거 아니냐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에서 배우지 못하면 과거를 맞습니다. 보내기가 예. 어렵다. 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 과거에서 배운 것이 전혀 없다. 그래서 그 과거를 보내기가 어렵다. 말하자면은 친박, 친이로 당내 투쟁의 결과가 있었는데도 배우지 못했거든요. 거기다가 세월호라는 정말 참담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용산 참사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우리 의원님께서는 한편으로 야수의 본능으로 이렇게 정치를 하시는데 무섭지 않으세요? 무섭죠. 저도 뭐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권력의 보복 이런 게 두려운 마음이 왜 조금이라도 없겠습니까? 근데 이제 정치인이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되는 것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돼야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되는 것도 중요한데 그 되는 과정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보수정당의 역사가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6년에 7년에 이명박 박근혜 그때 경선 때 그때부터 친박 친이 예. 나누고 그 다음에는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니까 친박 비박 나눴어. 지금 친윤 비윤으로 나누어가지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싸움에 몰두하다 보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거거든요. 아마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저를 제일 아마 껄끄러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요 비판을 한 건 이렇습니다. 예컨대 헌법 가치를 안 지키는 거 그거 비판하고요. 외교 안보에 잘못한 거 비판하고요. 민생 경제 잘못한 거 비판하고 또 개혁 꼭 해야 될 거 안 한 거 비판하고 하는데 칭찬한 것도 있습니다. 갑자기 뭐 연금 개혁 하겠다 그러고 뭐 노동 개혁 하겠다 그러고 화물 자동차 뭐 그것도 물론 문제는 일부 있었지만 그런 거 중대 선거구제 하겠다고 이런 건 저는 칭찬하거든요. 자꾸 제가 정치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윤 대통령께서 아직 왜 정치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이 굉장히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책 제목이 야수의 본능으로 부딪혀랍니다마는 저도 사람이니까 제 스스로 매일 이렇게 좀 다잡기 위해서 그런 각오를 가지고 드리는 말씀이죠. 제가 원래 이제 65세가 됐는데요. 제가 정치하면서 내가 죽기 전에 이 일은 꼭 해결하고 싶다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TK 소멸이라고 이야기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TK 출신이고 이 지역 출신인데 내가 죽기 전에 이 지역이 다시 좀 잘 살고 사람이 북적북적거리고 그런 모습을 꼭 보고 싶고 그걸 하는 힘은 정치에서 나온다라는 게 늘 제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공직을 하겠다고 늘 손을 들고 선거에 나서고 제가 대통령 선거에 2번 출마했다 2번 다 안 됐습니다만은 그 이유도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내가 왜 정치를 하는가, 따뜻한 보수가 무엇인가 이야기할 때
좀 많이 되게 공감이 되고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아, 저런 보수가 나라에 바로 선다면 사실은 진보도 반성하고 더 나아가 국민을 위한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뉴스로 뵀을 때는 사실 유 의원님께서 많이 외로워 보이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개혁 보수로 나아가는 그 과정이 쉽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진보 진영 비판하면서도 보수가 바뀌어야 된다고 계속 목소리 내시는 거는 특정 정파를 넘어서 결국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새로운 정치, 새로운 보수로 나아가기 위한 길이 너무 쉽지 않은데 그 과정에서 어쩌면 요새 대두되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좀 궁금했습니다. 그 연초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두 분이 중대선거구제 하자 그러셨거든요. 근데 소선거구제하고 중대선거구제하고 뭐가 좋냐를 이론적으로 정치학자들이 따지는 거는 저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현실을 보면 한쪽은 윤석열 대통령의 약간 너무 극우화된다 그러는 이 보수 정권하고 한쪽은 이재명 대표가 지금 사법 리스크에 걸려가지고 민주당이 180석 의석을 가지고 도대체 국민을 위해서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양당이 싸우면서 우리 정치는 갈수록 양극화되고 중간에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지만 나는 내 먹고 사는 문제 제발 좀 해결해 달라. 이 생각을 많이 하시는 국민들이 만약 중도층이고 특히 젊은 층에 그런 분들이 많다면 저는 그분들 보고 정치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 개혁 보수라는 게 보수라는 끝에 단어가 달려 있습니다만 사실은 오가인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한국 정치가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민주당도 정말 한심한 국회 다수당이라고 생각을 하고 국민의힘도 반성할 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만 제가 몸담고 있는 게 보수당이기 때문에 대구 경북이 보수의 심장이라 그러면 대구 경북이 바뀌어야 보수가 바뀔 거 아닙니까? 보수 정치가 바뀌면 저는 민주당이 지금과 같이 사법 리스크가 많은 당대표를 그대로 두고 180석이라는 의석을 가지고 국회를 방탄용으로 쓰고 저런 짓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년 동안 민주당이 그 많은 의석을 가지고 국민들을 위해서 뭘 했느냐 한 가지라도 이야기해보라 그러면 민주당 사람들 할 말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자리에서 보수 정치를 바꿔나가면 그게 저는 민주당한테 굉장히 자극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당대표 되고 하는 거를 민주당 사람들이 제일 싫어합니다. 저보고 국민의힘 당원들은 대통령 비판할 것 같으면 민주당 자꾸 가라고 그러시는데 저는 민주당 갈 생각 전혀 없고 이 당에서 이 당 정치를 바꾸고 싶고 제 같은 사람이 특히 그 중도층, 무당층, 청년층 이분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이 만약 보수 정당의 당대표가 되면 그러면 민주당이 정신 번쩍 차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제대로 된 경쟁을 하면 양당이 가까이로 이렇게 수렴을 해야 되는데 적대적 공생이라 그러잖아요. 서로 싸우면서 무조건 자기 찍어주는 20, 30% 국민들만 쳐다보고 하는 정치 그 정치를 하면 저는 대한민국 정치 자체가 앞으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민들께서 정치 욕 참 많이 하시거든요. 국회의원들이 욕 제일 많이 얻어먹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잘된 나라들은 정치인을 국민들이 존경합니다. 독일에 가면 2차 대전 이후에 독일 국민들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 20명을 리스트를 1위부터 20위까지 하면 그 안에 독일 역대 총리들이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갑니다. 독일 정치인들은 나라가 잘 되게 하는 그런 정치를 했기 때문에 존경을 받는 건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국민 지지, 국민의 신뢰가 꼴찌잖아요. 저는 우리나라를 보면 한국 정치가 혁명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은 대한민국이 절대 잘 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대구 경북에 정치하시는 분들이 여기는 공천만 받으면 된다. 짝대기만 꼽아도 된다. 이 생각을 하면서 나 국회의원 1번, 2번, 3번, 4번 그거 하는데 그러면서 그 조그만한 야랑한 권력을 즐기는데 거기에 빠져서 살면 대구 경북 정치는 안 바뀌는 거죠. 저도 사실 그래서 여쭤본 건데 예. 적대적 공생관계를 깨기 위해 사실 혁신적으로 변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 길이 저는
지금으로선 선거제도 개혁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닐까라고 해서 여쭤봤는데요. 중대선거구제 가 저는 아니더라도. 찬성입니다. 아, 네. 찬성이고 저는 기초의원들은 정당공천제 없앴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기초의원들은 그 지역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제일 잘할 사람 뽑으면 되는 거지. 지금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에서 기초의원 3명을 뽑든 4명을 뽑든 거기에 가나다 1-가 1-나 이렇게 정해가지고 유권자들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정당 보고 찍고 이런 거 없애야 되고요. 국회의원은 중대선거구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특히 경북지방은 인구가 고령화되고 소멸되는 지역이 너무나 많으니까 여기에다가 만약 중대선거구제를 해서 한 선거구에 국회의원 3명 아니면 4명 아니면 5명짜리 그런 선거구제로 가면 안동, 영주, 문경, 봉화, 울진, 북부지방은 거의 의성, 군이 다 그냥 애가 합해가지고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헌법재판소에서 인구 상한이 옛날에 3대1이었어요. 근데 그 3대1은 표의 등가성에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2대1로 바꿨거든요. 저는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시골에 가면 사람이 없는데. 근데 서울에 가면 서울에 구 하나에 국회의원이 3명 이렇게 있잖아요. 저는 너무 1인 1표 한 사람의 국민이 다 그 국회의원 선거에서 등가를 같은 가치를 가져야 된다. 이래가지고 2대1 이상을 넘으면 안 된다 했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지역에서도 주장을 그렇게 합니다. 예. 큰 흐름으로 이어지진 않지만 저 같은 경우도 지역에서 그런 주장을 하죠. 국회의원 선거구를 획정할 때 단순하게 인구 기준으로만 하는 이 기준을 바꿔야 된다. 면적이라든가 행정 수요라든가 이런 것도 고려를 해서 같이 기준이 되어야지 계속해서 지방이 소멸되어 가는 상황에서 인구 등가성만 갖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벌써 수도권이 과반을 차지하는 입장이고 거기에다 비례대표 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각 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는 분들이 있지만은 주소를 주로 수도권에 두고 있기 때문에 사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 가지고 그 지역의 문제를 보는 시각이 달라지거든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면 또 앞으로 점점 인구가 줄어들면 수도권에 출신의 국회의원이 3분의 2가 되고 이런 상황이 되면은 지방의 의견이 국정에 반영될 기회는 전혀 없어진다.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할 때 있어서 표의 등가성을 여러 가지로 고려해야 되는 이런 국민적인 운동이 특히 지역 차원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국회의원 300명 중에 비례가 47석이고 지역구 253석인데 지금 국회의 경우에는 121석이 서울, 인천, 경기거든요. 거의 절반 가까이인데 이번에 경기도가 더 늘 겁니다. 경기도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모든 데 인구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2대1 지금 원칙을 가지고 만약 지역구를 배분을 하면 다음 내년 총선에서는 수도권은 더 많아지고 지방은 더 없어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양원제를 해가지고 지역을 대표하는 상원과 인구를 대표하는 하원을 따로 하지 않는 이상은 과도기에 할 수 있는 게 선거법만 바꾸면 중대선거구제를 할 수 있거든요. 중대선거구제의 가장 최대의 장점은 뭐냐 하면 저같이 보수 진보가 양극화 안 되고 중간도로 자꾸 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기서 경쟁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런 정치인들이 지지를 받을 여지가 생기는 거죠. 예,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구 경북에서는 민주당이 정의당이 녹색당이 사람만 좋으면 그러면 당선이 되고요. 맞습니다. 거꾸로 우리 국민의힘은 이제는 광주, 전남, 전북에 가가지고 우리가 진짜 좋은 사람 내가지고 광주, 호남이면 무조건 진보고 영남이면 무조건 보수다라는 그 도식만큼 어리석은 도식이 없습니다. 영남에도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잖아요. 호남에 가도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광주에 가면 광주 시민 여러분들이 바뀌어야지 광주 정치가 바뀝니다. 광주, 전남의 정치가 얼마나 호주입니까? 저는 대구, 경북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중대선거구제 이번에 대통령께서 그냥 던져보셨는지 무슨 의도를 갖고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이번에는 꼭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대구, 경북에서 민주당의 괜찮은 국회의원들, 정의당의 괜찮은 국회의원들 좀 당선이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도 대구, 경북의 발전을 위해서 반영이 좀 됐으면 좋겠다.
앞으로 같이 목소리를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야기했고 야당 출신의 국회의장이 이야기했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쉽게 되지 않겠습니까? 기대해봐도 네. 될까요? 또 언젠가는 개헌을 해야 될 겁니다. 우리 지방 분권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그러지만 언젠가는 개헌을 해야 되는데 개헌과 선거구제 그냥 형식적으로 바꾸자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바꾸면 한국 정치가 진짜 경쟁이 치열해지고 진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더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정치가 되느냐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고 우리 대구 경북의 시도민들께서도 그냥 소선거구제 해가지고 영주에도 국회는 하나 안동에도 하나 그거 이제까지 해오던 식이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정치가 이 모양이 됐다라는 점을 좀 생각해 주시고 중대 선거구제에 대한 지지를 꼭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1월 15일에도 의원님께서 대통령을 공격하면 당이 즉각 제재한다고 협박한다라면서 비판을 하셨고요. 당신보다 민심이라고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누누이 주장하셨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 스스로 비판하던 제왕적 대통령이 본인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는데요. 어떤 게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개인적인 감정은 전혀 없습니다. 있을 게 없죠. 대통령이라는 자리도 정치를 하는 자리죠. 그다음에 우리 당원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당을 1인 독재 사당화를 하려고 굉장히 폭력적인 그런 방법으로 예컨대 뭐 이준석 대표를 윤리위 징계를 해가지고 난 뭐 이준석 대표가 불법적인 그런 일을 저질렀으면 당대표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뭐가 아무것도 나온 게 없는데 윤리위가 징계를 했잖아요. 그다음 제가 민심에서 압도적으로 앞서가니까 우리 전당대 룰을 민심을 없애버리고 이번에 나경원 전 의원 뭐 본인 결단으로 뭐 불출마했다고 그러지만 누가 봐도 그는 뭐 집단 린치하고 문매를 때려가지고 막 그냥 주저앉힌 거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아니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깡패지 검사가 아니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그게 검사입니까?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오늘의 윤석열이 있게 한 그 말들 국민들이 감동했던 그 말들하고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그 제가 이거는 대통령 본인의 나중을 위해서도 정말 안 좋은 거다. 제가 2015년에 새누리당 원내대표 할 때 국회 대표연설에서 그 대표연설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굉장히 저를 핍박을 하고 그러셨지만 저는 당시에 새누리당이 그 길로 갔더라면 저는 오늘 훨씬 좋았을 거다라고 확신을 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윤 대통령께서 보여주시는 굉장히 독재적이고 폭력적인 이 모습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을 위해서, 이 정부를 위해서, 그다음에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이 대한민국 정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이건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민심을 두려워하시라. 그리고 민심을 자꾸 얻으시라. 민심에서는 30% 40%밖에 안 나오는데 당을 100% 장악한들 그게 무슨 자기의 정치 생명을 연장시켜 주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좀 굉장히 비판적이었고 두려운 게 없냐고 아까 김 의원님 저한테 물으셨는데 솔직히 별 두려운 거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예.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일전에 대통령을 비판하면 제재하겠다. 이건 아마 전당대회에 출마하고자 하는 출마 예상자들을 두고 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이번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서는 유 의원님처럼 그렇게 대통령을 비판하면 결국은 이준석 치듯이 칠 수도 있겠다. 당에서 쫓겨나는 상황도 있지 않겠나. 예. 그 폭력적인 모습이 그 폭력이 예. 의원님인데도 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럴 수 있겠죠. 저는 뭐 지난해에도 바이든 날리면 사건 예. 같은 경우에 저는 바이든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바이든으로 들리는데 저걸 갖고 사과하면 될 걸 왜 저러나 싶었는데 전부 다 그 아부하는 사람들은 날리면으로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무슨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 2023년에 대한민국 정치에서 어떻게 살아있는 권력과 나머지 정치인들하고의 관계나 이런 게 이렇게 갈 수가 있느냐. 바이든 날리면 발언 아니면 이번에 이란이
아랍에미레이트의 주적이다. 그것도 발언, 문제가 이런 있는 것들을 쭉 발언이죠. 진행되는 걸 지켜보면서 예. 아, 지금의 대통령은 잘못할 수도 없고 잘못해서도 안 되고 잘못했다는 걸 인정해서도 안 된다. 그러면 뭐냐? 신이다. 김성준 의원 지금 이제 루이 14세가 예? 짐이 국가다 이랬잖아요. 근데 그 장제원 의원이라고 있어요. 뭐 윤핵관 중에 잘 나간다는 사람. 그 사람이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다 이랬잖아요. 근데 전당대회 하는 거 보면 민심 날리고 당심 날리고 윤심으로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 민심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제일 착각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대통령도 사람이잖아요.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게요. 바이든 그거 실현이잖아요, 그냥. 잘못하면 사과할 수도 있어야 돼. 아, 그럼요. 아랍에미레이트의 적은 이란이고 이러면서 그 아랍에미레이트에 지금 파견된 특전사 아크 부대, 제가 2009년, 10년에 그 특전사 아크 부대가 처음 파병될 때 최초로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입니다. 이거 비밀협정 있지 않냐. 만약 아랍에미레이트에 전쟁이 났는데 우리 군이 거기에 참전한다는 거는 이거는 경제적으로 따질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근데 그 비밀협정이 있다는 게 드러났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그 문재인 정부도 잘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거 덮고 지나갔으니까. 이거는 굉장히 위헌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아까 그 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류를 인정을 안 하고 국민들 앞에 오만하게 고집을 부리고 그러면서 어느 시절보다도 더 난폭한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걸 보고 제가 피해를 좀 입더라도 대통령께서 그렇게 정치하지 마시라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싶고 제가 대통령하고 좀 대화를 할 기회가 있으면 제가 진짜 진지하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취임하고 한 8개월 지났는데 이제까지 보여준 모습, 그 모습을 그냥 다 털어버리고 남은 임기 얼마 안 됩니다, 사실. 그때 임기 동안 뭐를 할 거냐, 내가 뭐를 남길 거냐,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것만 좀 생각하시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어요. 저희도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수능 친 지 10년이 다 지나 평가를 저희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친구들이랑 계속 너는 뭐로 들리냐. 아, 듣고 보니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친구도 있고 그러면 이제 싸움이 나는 거예요. 아무리도 바이든이다. 날리면으로도 들린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대통령의 사과가 있다라면 전 국민이 이 정도의 논란과 오해와 싸움이 없지 않을까 좀 많이 아쉬웠던 순간들이었고 간단하게 사과하고 지나갈 문제였고요. 아까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 대구 경북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지만 우리도 얼마나 참사가 많았습니까? 우리도 대구에 지하철 참사 있었죠. 상인동에 화재 사고 있었죠. 늘 참사는 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쓸데없는 소리하는 국무총리나 특히 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그거 왜 해임 못 시킵니까? 그거 그냥 물러나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법적 책임이 없다라고 하면서 저렇게 고집을 부리신단 말입니다. 그 우리 국민들이 참 대단한 국민들이에요. 그리고 또 잊어버리고 넘어가세요. 근데 이런 게 다 차곡차곡 쌓여서 제가 선거를 해본 그동안 결과 선거 때는 국민들께서 귀신같이 무섭게 기억했다가 응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의 정치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대통령 정치 잘못하시면 우리 당에서 뭐 저 같은 사람한테 비판받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민심으로부터 심판받는 거를 좀 두려워하셔야 된다. 저는 아주 간단하게 놓고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잘 알 것 같은데 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사과하지 않고 장관을 밀어붙였고 결국 그 결과 이 정권이 민주화 이후에 5년 만에 교체된 게 처음이었거든요. 본인의 몇 년 전을 한번 좀 떠올려 보시는 게 이 보수 정당과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요. 그때는 검찰총장 시절이었고요. 그 전에 서울중앙지검장하고 그 전에는 또 특검의 수사팀장 할 때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하고 기소하고 45년형을 고용했던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니까 2016년, 17년 그때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서 어떤 일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누구보다도 잘 아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대통령 되셨으면
그러면 나는 진짜 국민들한테 좀 칭찬받는 그런 정치를 좀 제대로 해보겠다. 거기에만 신경 쓰시면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올라갈 겁니다. 지지도가. 근데 그게 아니고 나경원 쫓아내고 유승민 못 나오게 막고 이준석 쫓아내고 거기에다가 자기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그러면 100% 무조건 내 전화 지당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하고만 지금 정치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 정치는 그건 아닌 거죠. 대통령 되면 아마 그래 하는 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안 돼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닌 게 이런 정권 하나하나가 5년 지나면서 우리가 진짜 정작 해야 될 일들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책 하나 갖고 왔는데 이게 마스다 히로야가 쓴 지방소멸이라고 유명한 책입니다. 일본이 우리 앞서 겪었던 그걸 다 여기에 우리는 지금 일본이 겪었던 것보다 몇 배 심하게 바로 이곳 경상북도에서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제가 나경원 전 의원 사태를 보는 굉장히 독특한 시각이 있는 게요. 저는 나경원 전 의원이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이었잖아요. 저출산 고령사회 이 위원회, 이 기구가 진짜 중요한 기구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팔을 걷어붙이고 5년 내내 인구 문제 해결, 저출산 문제 해결하는데 진짜 국회를 설득해가지고 법 제도 바꾸고 예산 바꾸고 우리 사회 관행 바꾸고 기업들 설득하고 이거 해도 지금 모자랄 판인데 그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을 정치적으로 임명했다가 정치적으로 잘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나경원이라는 개인이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이 되고 안 되고 이거는 저는 중요한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가 저출산 문제 가지고 뭘 할 거냐. 헝가리식 때문에 난리 났잖아요. 헝가리식 그 부채 탕감 대책이 싫으면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뭐며 지방소멸 대책은 뭐냐. 그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제가 자료를 다 봤어요. 이 정부가 인구소멸, 지방소멸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매일 꼼꼼하게 보는데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그거는 아마 대통령께서 공부하는 중이실 거예요. 공부가 다 끝나면 또 뭐 하명이 5년 있을 뒤에. 겁니다. 기다리는 중이고. 근데 그런 점에서요. 이 지역이 배출한 이명박 정부하고요.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자랑스러워 하십니까? 저는 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많은 지역민들한테 물어보면 박정희 정부 때 잘했다. 그거는 아주 다수가 동의를 하시잖아요. 경제발전을 맞습니다. 일으켰다. 예. 독재를 했지만 경제발전을 일으켰다는 예, 예. 겁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까지 보수정권 하다가 김대중, 노무현 10년을 우리가 정권을 뺏겼다가 다시 찾아온 게 이명박, 박근혜 9년 아닙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진짜 경제를 살리고 안보를 튼튼하게 지키고 북한 핵을 막아내고 국민들 원하는 이 시대적인 문제들 해결했느냐? 양극화 문제, 인구 문제 해결했느냐? 아니거든요. 태극기 들고 다니는 분들이 한번 여쭤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우리 지역이 옳고 그런 거를 좀 가려서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근데 이제 최근 선거 결과를 보면 이 보수의 심장이라 불린 TK에서도 보수의 색이 좀 빠지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이 그렇다면 보수를 개혁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2015년에 원내대표 빨리 그만두고요. 지역구 내려와서 매일 이제 뭐 공천 안 줄 거니까 무소속 출마 각오하고 매일 이제 다니다가 대구에 계산성당이라고 굉장히 오래된 성당이 있습니다. 계산성당에 신부님들이 특강을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특강한 주제가 대구 경북이 개혁의 중심이 되자라는 주제였습니다. 저는 대구 경북 유권자들께서 바뀌어야 대구 경북 정치가 바뀌고 대구 경북 정치가 바뀌면 저는 보수 정치가 바뀐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수의 심장이라고 진짜 말을 하려면 잘했던 데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 동시에 잘못했던 데 대해서 책임도 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수 정치가 잘못됐으면 그 심장부터 잘못됐으니까 보수 정치가 잘못된 거죠. 저는 대구 경북이 언젠가는 저는 바뀔 거라고 저는 기다리고 믿습니다. 저는 대구 경북 유권자들께서 언젠가는 그 어느 지역 유권자들보다 더 까다로운 유권자가 돼서 대구 경북 정치가 잘못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따끔하게 회초리를 들어주셔야 된다 생각을 하고 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바뀔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가을쯤 가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으면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로 총선 이길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요. 지금과 같이 30, 40에서 그냥 오르락내리락 하는 수준에 아니면 더 내려가거나 만약 그래 되면 이번 전당대회 누가 당대표가 돼도 그 당 지도부 저는 그대로 가기 힘들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수도권에서 난리가 납니다. 수도권 사람들은 민심에 제일 민감하고 그거는 1000표, 2000표 차이로 선거가 결정이 되는 지역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는 바람이 불면 그냥 한꺼번에 쓰러지고 우리 지난번에 121석 중에 16석밖에 못 얻었습니다. 이번 지도부가 중요하죠. 중요한데 결국은 가을, 올 겨울, 가을 뭐 이때쯤 가서 찬바람 불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거고 우리 한국 정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일주일, 한 달 사이에 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한번 두고 보시죠. 네. 우리 대구 경북 쪽에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은 선거를 출마하시는 분들, 표를 받아야 되는 분들의 입장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때가 되면 또 몰표를 줍니다. 그런데 4년에 걸쳐서 이런 소리를 합니다. 찍어줘 갖고 우리 덕분 게 뭐 있노? 대구 경북 역대 정권 수없이 만들어줬는데 우리 대구 경북에 온 게 뭐 있노? 이런 불평불만들이 실제 많거든요. 우리 정치라는 게 국가를 하나에 잘 이끌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총선이나 이런 걸 또 이렇게 맞이하게 되면은 우리 지역의 현황 문제들을 우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고 희망을 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보수의 뭐 성지다 이런 이야기는 정말 선거 때만 있는 이야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질문을 덧대서 하자면 사실 질문이 대구 경북이 보수 개혁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인데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박정희 대통령 이후로 단 한 번의 여지 없이 국민의힘, 현재 국민의힘이죠. 보수에게 압도적 지지를 본 선출가 시켰는데 현재 정치인들은 지방소멸 위기에 놓여 있는 이 대구 경북을 위해 무엇을 하는가. 전 최소한 그들에게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구 경북 도민이 아니라 지금 대구 경북에 선출된 그 정치인들이 현재 전당대회에서 최소한 지방소멸을 당론으로는 잡아야 하지 않나? 맞아요. 하물며 김기현 지금 후보님도 울산이시잖아요. 근데 울산 지방소멸 위기에 지금 놓여 있는데 한마디 말씀 없이 어제 다른 공약을 내세우셨더라고요. 그 1인당 GRDP라는 게 1인당 지역 총생산이거든요. 그 꼴찌가 대구입니다. 대구가 30년 넘게 꼴찌고요. 경북에는 포항과 구미라는 산업의 중심 도시가 있지만 포항과 구미도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거기 있는 산업이 옛날만 못합니다. 근데 광주, 전남에 가면 똑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광주가요, 1인당 GRDP가 꼴찌에서 2등 아니면 3등을 맨날 부산하고 다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보면 서울, 인천, 경기 그쪽으로 쫙 몰려 있고 모든 게 지방에 대구하고 광주가 있으면 내륙에 이 두 도시가 선거 때만 되면 맨날 80% 90% 찍어주면서 못 살기는 제일 못 사는 동네거든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대로 선거 끝나고 나면 지방 소멸이라는 여기에 대해서 그 방식도 참 구태연합니다. 국회 예산을 내가 몇천억짜리를 이번에 큰 걸 하나 따왔다. 이러면서 그 막 동네마다 플래카드 갖다 놓고 이러는데 지방에 도움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어떤 거는 안동에다가 수천억짜리 뭐 하나 잘못 갖다 놓으면요. 앞으로 안동 시민들이 그거 운영비 되느라고 앞으로 아마 등골이 빠질 겁니다. 네,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이미 그게요. 차라리 수천억을 갖고 와서 안동 시민들한테 n분의 1 해가지고 나누어서 소비를 진작시키는 게 훨씬 나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방 소멸 이 문제에 대해서요. 좀 이따 우리 좀 정말 깊이 좀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이 의원님한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홍준표 대구시장과 관련해서 그래도 맞대응하는 유일한 정치인이잖아요. 그럴 거예요. 네. 예, 왜냐하면 홍준표 시장님이
장점도 참 많으신 분인데 가끔씩 거짓말도 너무 잘하고 그다음에 사람이 말의 일관성이 너무 없고 그러고 보통 정치인들이 자기한테 엄하고 남한테 관대한 게 그게 맞는 거지. 시장님 너무 그래서 왜 저 대구시장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번에 전당대회 출마하시지 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대구 경북이 제 고향이고 외가하고 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누구보다도 여기 예정이 많기 때문에 지방 소멸 어떻게 막느냐 이런 것도 대구시장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계신 분입니까? 우리 경북도지사님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이런 분들하고 정말 이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거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좀 같이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뭐 정치적인 말싸움 자꾸 하고 뭐 그런 거는 좀 서로 가급적 좀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은 콩밭에 가 계신 거예요. 근데 그러면 대구시장 안 해야죠. 그 최근에 지적하지 않으셨어요? 대구에 좀 관심을 가지고 중앙 정치를 좀 관심을 그래서 너무 많이 두지 않았으면 제가 좋겠다. 1인당 GRDP가 30년 넘게 꼴찌인데 대구에서 4선 국회의원을 했기 때문에 저도 책임이 있지만 지금 시장을 맡고 계시니까 누구보다도 책임을 지셔야 될 분인데 어떨 때는 막 하루에 막 페이스북을 막 오전 10시에 쓰고 오후 4시에 쓰고 오후 5시에 쓰고 막 이러세요. 의원님 발언 한번 하시면은 한 10분, 20분 만에 탁 올리잖아요. 왜 그래서 이분은 대구시를 살릴 생각은 안 하고 맨날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서 그냥 뉴스만 보시나 싶어요. 핸드폰으로 한답니다. 홍 시장님 이야기 나왔으니까 뭐 공개적인 자리니까 시장님 제발 좀 대구시 경상북도 잘 되도록 좀 같이 그런 긍정적인 정책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 네. 서로 막 헐뜯고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경북하고도 갈등하지 말고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네. 바로 지방 소멸과 청년 문제입니다. 2006년부터 지금까지 뭐 한 270, 80조 돈을 그냥 갖다 쏟아 부었다고 하지만 인구가 계속 내려가는데 일자리가 제일 중요하지만 일자리 이외에 다양한 삶도 함께 다루어야 국가 부채 비율이 인구 문제하고 지방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저는 50에서 80%, 90% 가도 좋다는 생각입니다. 경북 지역 회생을 위해 어떤 정책적 대안을 가지고 계실까요? 4개 군부대도 통합해서 옮길 거냐 분산해서 옮길 거냐는 군이 판단하도록 내버려야 그러게요. 돼요. 군공항 이전 부분에도 최대한 국비 지원을 많이 받아야 대구 경북이 사라지지 않고 다시 이렇게 일어서는 길을 찾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